그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56개국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여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참패하고 있다면은 그 사이에 지원을 끊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계속 지는 전쟁에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전부 다 거짓이라 생각하시면 그 사실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 보도하지 않았으면 서방이 전쟁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진재일 교수님 모시고 최근의 러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사력 분야를 연구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무기체계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사력, 진재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러우전이 벌어진 후에 국내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러우전에 대한 내용이 서방의 언론을 너무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황과 전쟁에 대한 이해가 다소 현실과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나 국제관계학이나 투자자나 여러분들이 지정학적인 어떤 정보 소비자들이 군사력을 좀 이해를 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가끔 오셔서 포스팅도 보시고 혹시 방송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결론은 좀 길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와서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실제 상황은 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전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예, 러우전에 대해서 현재 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뭐 가끔 공격이나 드론이나 이런 보도 혹은 뭐 광물 협정이나 전성절 행사 그리고 뭐 푸틴 트럼프 통화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소강 상태로 들어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는 굉장히 확대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 이후에 가장 격렬하고 앞으로 더 전쟁이 확대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축소된다는 것은 서방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고 유럽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전황 상황은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지난 1개월간 그 전쟁 상황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전투가 한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공중 공격이나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게 2,4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야포로 때리는 거 그것도 1,300건. 뭐 이게 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격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수를 곱하면은 몇십만 발, 몇백만 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요 전선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북쪽 방향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작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거든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4월 초에 대부분 다 정리되어 버리고 이제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세력은 없고요. 그 밑에 이제 벨고로드 지역에 같은 수미 오블라스트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는 이제 쿠르스크 주라고 오블라스트라는 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러시아 땅을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공격만 받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사실상 이제 그쪽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다른 전력에 좀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쪽이 이제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쪽이고 그 밑에 이제 하르키프라는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인데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국경이 가깝게 있죠. 그쪽에 전 하르키프 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그 볼찬스크라는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 이제 쿠피안스크 북쪽에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하르키프 쪽을 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선 이동이 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공격이 일어난 것은 한 뭐 10% 미만의 땅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병력을 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종의 그걸 조공이라 그럽니다. 주된 공격 외에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조공을 하는 것이죠. 조공은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주공과 조공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쪽은 이제 주공은 이제 루안스크하고 그리고 도네츠크, 소위 말해서 돈바스라는 지역이 주공이고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주, 자포로지아하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헤르손 지역은 조공입니다. 헤르손 지역은 드네프로 강 하구에 있기 때문에 강폭이 10km 이상 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일찌감치 2022년 9월 달에 철수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는 거기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공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북쪽부터 동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전선 상황을 소개드리면은 쿠르스크에서는 이제 수미주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를 이미 다 점령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 회복을 했지만은 그 완충지대를 확보하라는 그 작전 지시에 따라서 이제 푸틴이 내린 작전 지시죠. 그래서 한 10km 이상 제 생각에는 한 40-50km까지 갈 것 같습니다. 포 사거리를 벗어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미의 주도인 수미라는 도시가 이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벨고로드 지역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대급 플러스 정도씩 이렇게 몇 군데 분산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영향은 안 미치고 그것도 계속 뺏었다 뺏겼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찬스크는 이제 아까 하르키프 방향에서 이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북동쪽하고 남서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브란스크하고 이제 이 하르키프를 구별하는 데가 이제 그쪽에 오스킬 강이라고 있는데 드니프로 강의 지름입니다. 그 강이 꽤 그래도 이제 지도상으로는 별가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약간 강폭이 넓은데 거기를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을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소위 말해서 교두보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브릿지 헤드 혹은 또 이제 하한 두보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를 확보해 놓고 나면 이제 뒤에 후속에서 전력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강을 건널 때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중장비들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건너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북동쪽에 있는 볼찬스크 지역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인데 볼찬스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이 정도로 계속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를 막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병력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먼저 점령이 되고 나면 앞으로 하르키프를 가져갈 공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루안스크 돈바스 지역은 쭉 전체 전황을 보시면은 이게 ISW에서 나온 미국의 전쟁연구소에 나온 최근 지도인데요. 여기 동그라미의 크기나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전쟁이 격하고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큰 동그라미는 전쟁이 상당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가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지역은 포크롭스크라는 지역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전 전선의 그 물류 허브 같은 경우거든요. 보급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전력 투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근처들이 늪지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교량을 통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 감자밭이나 옥수수밭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로가 이 넓은 지역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악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요 보시면은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은 길들이 나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로지아, 헤르손, 여기 왼쪽이 이제 자포로지아인데 자포로지아도 그동안에 2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작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는 거고요. 밑에 심지어는 헤르손에도 이 강폭이 되게 넓은데도 여기서도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약간씩 도와도 하기도 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중심부인 도네츠크가 상당히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루안스크 전선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오스킬강을 건넌 그쪽이고 그 밑에 이제 쿠피안스크란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작전하는 순서는 이제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침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쭉 시도를 하다가 어디 약점이 발견되면 거기를 툭 뚫고 들어갑니다. 그걸 첨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면은 이제 무너뜨리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가지고 꽤 길게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 측면이 노출되니까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력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측면이 쭉 보강이 되면서 계속 넓어지겠죠. 넓어지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째 보면 뭐 수정이 이렇게 나중에 그 크리스탈이 이렇게 형성되듯이 소금이나 이런 게 형성되듯이 우리 종물석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 가지고 진출한 다음에 다른 쪽에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포위를 쭉 합니다. 양쪽 포위를 하면은 그 포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하거나 소탕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지속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선 이동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여기는 지금 그 카르키프 오블라스 여기는 제가 빨간 호를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포위를 할 거다. 이제 요게 다음 작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제 더 많이 벌려야 되겠죠. 이 양쪽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리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최근에 한 7, 8주 전부터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지나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돌파를 했다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루안스크 전선은 거의 우크라이나가 잘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그 토레츠크인데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따라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3년 5월달에 끝난 바흐무트 전투가 굉장히 격전지였습니다. 그 바흐무트 전선의 바로 서쪽에 있는 게 토레츠크인데 이 토레츠크가 사실상 거의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대부분 쫓겨나고 잔당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간에 있는 데인데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도네츠크 전역에서 토레츠크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인 드니프로 주까지 상당히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반은 이제 공업지대하고 광산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서 방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가 포크롭스크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돈바스 전체 허브고 지도를 보시면은 철로도 되게 많고 고속도로도 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되는데 이 동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도로를 하나 장악했고요. 여기 서쪽에도 이 밑에 이제 중요한 고속도로하고 철로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그 검은 동그라미로 지은 데가 이제 포크롭스크인데 이 동그라미 면적이 우리 서울 특별시 전체 면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주가면서 이제 포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날개를 우크라이나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에 11개 여단을 보내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가 빠지고 이미 이제 포크롭스크 시가지에 러시아군이 일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지에 진입했다 해서 뭐 통째로 확 뚫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으면 하남 일부에 이제 좀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목표고 여기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둘러싸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굉장히 소모전이 되고 여기 오랫동안 버티기가 힘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막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방어가 약해진 쪽으로 러시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은 계속 지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포크롭스크를 제가 몇 지도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군 우리나라 그 단대어 표시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여기 역삼각형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건 여단 표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대 표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단들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대략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어선이나 이런 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대해서 약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고 여기에 이제 이게 러시아 쪽 지도자 보니까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아마 기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빨간 화살표를 보면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방향이 굵은 화살표는 막강하게 많은 세력이 하고 있고 작은 화살표는 좀 작은 세력이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선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파란 화살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프카가 있는데 여기도 포크롭스크 못지않게 큰 도시인데 여기도 지금 큰 쪽으로는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방향이 보이고요. 조금 더 이거 말씀을 옆에 여러 지도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같은 지도를 놨습니다. 밑에 풍선 효과라 하는데 밑에 있는 이제 이제 이쪽은 남쪽에는 이제 상당히 지금 뚫려가지고 새로 이제 투입을 해놓은 이런 상태고 여기에 상당히 막고 있는 이유가 요 바로 지금 드니프로페트롭스크라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주 경계에 지금 가까운 데는 2~3km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포격으로 이미 다 그 통제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드니프로가 뚫리면은 새로운 주가 하나 물고 들어가거든요. 이때까지 4개 주에다가 위에 이제 수미는 약간 공격이라기보다 크루스크에 대한 완충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카르키프 쪽은 이미 러시아가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5개 주가 인발보됐는데 여기 드니프로가 들어오면 6개째 주가 됩니다. 근데 드니프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드니프로를 뚫고 들어오면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쳐서 나중에 미콜라이프나 그 오데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협상을 하고 하더라도 8개 주가 다 걸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터키에서 만났을 때 이스탄불에서 이제 러시아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대표하고 이걸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4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전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지금 콘스탄티노프카도 보면은 아까 요 포크롭스크 오른쪽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크게 외곽에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를 만약에 둘러싸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들이 대부분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여기는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공격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막아야 되니까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발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전쟁이 뭔가 소강 상태거나 이게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도권은 좀 러시아 쪽이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쟁 자체가 뭐 러시아가
계속 헤맨다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 자체가 내러티브 워페어라고 군에서 있는 용어입니다. 작전 중에 전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언론이나 얕던 그 심리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기관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되게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상대의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 전쟁은 국제 전쟁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56개국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가가지고 지원해달라는 거 이제 지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3년여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참패하고 있다면은 그 사이에 지원을 끊었겠죠, 우리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뭐 한두 번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지는 전쟁에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 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전부 다 거짓이라 생각하시면 그 사실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게 거짓 보도하지 않았으면 서방이 전쟁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콜린 파월이 그 밀가루 들고 나가 이게 화학무기라 그랬거든요. 유엔 회의에서. 그 이후로 화학무기,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라크를 다 장악하고 보니까 WMD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으면 처음부터 전쟁을 못했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라크는 망해버리고 그다음 그 누가 뭐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묻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러브전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지 않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반격에 이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러시아가 주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주도한 상황이고 그 지금 나중에 살상비도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10대 1 수준으로 그냥 참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2022년 9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한 6, 7개월 사이에 그 러시아가 일방적인 승리를 그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 번도 2022년 말 이후에 어떤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졌어요. 특히 2023년 5월에는 바흐무트 전투를 통해서 한 10개월간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군이 최정예가 그 소위 말 프리고진이 했던 와그너 그룹이나 죄수들한테 그냥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고 2023년 6월부터 이제 여론 공세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여론 공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때는 뭐 참패한 수준이 아니고 러시아가 5개 방어선을 썼는데 첫 번째 방어선에도 도달한 데가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참패를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 그 크루스크 침공을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무모한 작전이었죠. 그 무모한 작전으로 안 그래도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괴멸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고요. 허갑들이 며칠 전에 허갑이라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프랑스, UK, 저머니, 폴란드입니다. 이 네 허갑 애들이 젤렌스키하고 합쳐가지고 트럼프한테 쫄라가지고 지금 30일 휴전을 하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휴전하자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권투하다가 한 10라운드쯤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 1시간 쉬고 하자 이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리하면 휴전 요구를 안 하겠죠. 자기 모멘텀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가 거짓말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되게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도 하나도 못 부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또 뭐라는 거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로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그 무기력한 군대가 우크라이나도 못 이기는데
유럽까지 침공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거죠. 이게 상호 모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1분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힘이라는 게 무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방에서 그 공개하지 않은 민감한 이런 전황 정보나 비공식 협상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언론 보도와 다른 점이 있거나 교수님이 확인하신 내용이 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거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서로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손실이 나쁜 상태입니다. 손실이 굉장히 나고 하루에 한 1,400명 수준입니다. 손실이란 것은 전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전선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사망이나 포로나 실종이나 거의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뭐 가벼운 부상 같으면 치료하고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 전력을 쓸 수 없는 그런 걸 손실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120만 수준이 되고요. 이거 정통한 사람들은 150만 명 이상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이었고요. 2월 말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JD 벤스가 인력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 누적 손실이 지금 이건 한 2주 전 데이터인데 이 독일이 망할 때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패망하기 전에 손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서너 달 남았을 거다. 한 5, 6개월 남았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크게 치고 있고요. 장비 손실은 뭐 나중에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중요한 장비들은 다 손실을 입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전차 장갑차나 야포 박격포 그리고 드론으로 거의 우크라이나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지만 드론은 굉장히 미약한 장비입니다. 뒤에 이제 항공기 그리고 포병 미사일 이런 게 되게 위력이 크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압하는 수준이지 드론으로 이렇게 드론이 상당히 전쟁을 많이 바꿨지만 드론의 효과에 대해서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바꾼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러시아군 사망자는 이게 BBC에서 나온 자료인데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전쟁이 거의 다 기울어 가고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게 손실 데이터는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거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전쟁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발표를 하지 않는데 추정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한 14만에서 28만 이 사이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대략 이 비율이 한 5배에서 10배 사이로 우크라이나가 심하다. 그리고 기타 지표로 이제 포병 탄에 의해서 손실이 많이 있는데 포병탄의 소모량도 러시아가 5배에서 15배 정도 많고 시체 교환 비율, 시체는 이제 교환하면서 있는 걸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체 교환 비율을 보면 최근에 이 그래프 두 개가 시체 교환 비율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시체가 많죠. 러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 자체도 이제 이미 이제 처음에도 한 5대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몇 대 1로 지금 최근에는 27대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포로는 수시로 교환하는데 이제 같은 수로 교환을 해와요. 동수로 이렇게 하고 이게 포로 교환할 때 뭐 100명 이런 수준으로 200명 수준으로 했었는데 있는 거 다 해주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 포로가 1,000명 수준이고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가 8,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0명씩 교환하니까 이제 7,000명을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율을 보시면 1대 8 정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5대 10 범위가 있죠.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보면은 이제 한 거의 5 내지 10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많은 겁니다. 그걸 뭐 보도는 막아도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좀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서방의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통한 서방 언론들 로이터니 뭐 연합통신이니 이런 데서 오는 소식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정보력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서방 보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러우저는 내러티브 전쟁이고 사실을 보도하면 전쟁이 수행 불가하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캇 홀턴의 책에 보면은 방대한 내용인데 이 책은 보통 책 한 5권 분량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책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렇고요. 전반적인 내용 그렇고 일단 랜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전쟁을 하는 이렇게 목적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오래 벌려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더 흥행하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도 부채에 시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뉴욕타임즈가 이제 어쨌든 이 직접 전쟁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 성격 규정을 벌써 2년 전입니다. 대선 나오면서 아젠다에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다. 미국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3월 말 기사를 보면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다 번역해 놨습니다. 이 내용들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방송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은 몇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5부로 나눠서 이렇게 내용을 전부 소개해 놓고 필요하면 제가 해설도 좀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쟁 수행을 독일의 기지에서 이렇게 했고 저 지휘부를 거기 만들고 모든 걸 했어요. 심지어 인사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클레이 카세른이라는 지역에 작전치를 설치해가지고 광범위한 무기 정보 전략 계획을 제공을 해서 이건 미국이 했고 물류 관리는 영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벤 월리스라는 것은 영국의 국방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명령대로 안 한다고 우크라이나 안드리 쿠발추크 소장에 대해서 경질을 지시했어요. 이 말은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처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장군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작전 같이 이상한 무모한 작전이나 그 다음에 2023년 여름 공세 같은 그런 무모한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꽤 전력이 높았는데도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 그렇게 된 거고 CIA 요원들이 24개 기지에서 전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지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정찰 위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한 키홀 위성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키홀 위성 정보를 다루는 것은 1급 비밀 비치인 가져도 키홀 위성 인가가 없으면 못 봅니다. 비밀 정보는 1급 정보 등급이 뭔가 하니까 이제 탤런트 키홀이라고 그럽니다. 탤런트 KH라는 등급이 있어야지 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정보는 다 이제 거기서 보는 거죠. 이 위성이 120개 정도 됩니다. 키홀 위성하고 비슷한 급의 여러 위성들은 이제 한 번씩 올리면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가 좀 다르죠. 어쨌든 성능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일일이 군의 이동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위성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이거든요. 통신망도
스타링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망도 대부분 다 부서지고 위성은 못 부수니까 했는데 스타링크 위성 한 2개를 러시아가 이제 격추했죠, 사실은. 그래서 부술려면 부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직접 수행을 했다. 표적을 주고 때리고 어디를 공격해라 여기까지 한 거고 몸만 안 한 거예요. 몸만 우크라이나가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트럼프가 이렇게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예. 좀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트럼프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바이든의 전쟁이라 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100일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이제 트럼프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무기 지원을 해줬어요.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것은 2015년 2월 달에 있었던 민스크2 협정 때부터입니다. 민스크2 협정을 하면서 그걸 보증 썼던 앙겔라 메르켈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나중에 실토를 했어요. 이 민스크2 협정, 휴전 협정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딸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스크2 협정부터 2015년 2월부터 그 2022년 2월 달까지 러시아가 공격할 때까지 7년의 기간 중에 이제 오바마가 했던 기간이 한 2년, 트럼프가 4년, 바이든이 1년 이렇게 됩니다. 7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때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뭐 저기가 나서서 한 거 아니고 의회가 했지만은 대통령이 마지막에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승인 절차를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지원해 준 셈인 거예요.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지금도 5억 불 무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거는 또 바이든 때 통과한 것을 자기가 90일 동안 홀드해 놓고 있다가 최근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계속 이제 그 무기를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의도는 전쟁할 의도가 없는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지만은 주변 참모들이 좀 무능하고 굉장히 충동적 조언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오콘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만뒀던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보 보좌관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란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잘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네오콘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사들 중에 네오콘 세력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툴시 게바드 같은 사람이 이제 D&I 국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D&I 국장은 실권이 별로 없고 CIA 국장이 더 실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CIA 국장 레드 클리프는 또 그 네오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완전히 네오콘으로부터 그 이제 독립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관련 자금을 유대인 자금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월츠 같은 사람도 그 유대인 자금 그 미망인 1억 달러 자금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내부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설득한 사람 이야기를 좀 기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설득하면 되겠다 그러면 서로 관료들끼리 싸우는데 밑에 있는 조직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국실장급이나 과장급 사람들은 다 옛날 그 바이든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D&I 어제입니다. D&I 국장인 털시 게바드가 거기 실장급 2명을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보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도 이게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 내부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 순수하게 있는 사람 그다지 몇 명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했던 저 옛날에 머스크 같은 이런 이제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재벌 출신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개혁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는 그래서
자기도 전쟁 종식보다는 세 번째 출마하겠다고 뭐 헌법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 하거나 우크라이나 투자나 그 코인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 대중의 인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래서 단호한 결정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전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 자체가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켈로그 장군 같은 경우는 어처구니 없는 우크라이나 편인데도 그 사람을 아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단호하게 결심하면 금방 종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종식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손발이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러우 전쟁을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건데 이제 아무 카드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자세히 보시면 칩은 다 이제 푸틴이 가지고 있고 옷까지 다 벗고 이렇게 지금 카드 마지막 표를 보고 있는 재밌죠. 그러면서 내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조롱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아까 전황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이나 서방이 사실상 참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한테 안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러시아는 자기 안방에서 사실은 전쟁을 하니까 되게 쉽고 서방은 추진을 해야 되니까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항공모함이 이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접근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지상전으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제한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 전쟁 자체는 거의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향후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미국이 일단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고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이 빠지고 이제 그걸 러시아가 정리하면은 그것도 이제 유럽이 지원할 거냐 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은 그게 시간에 큰 관계없이 그냥 얼마 안 가서 종전된다. 유럽의 전력은 별 게 없습니다. 유럽은 전력은 아마 다 합쳐도 우리나라 전력이 될까 말까 할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력도 많고 뭐 있기는 하지만은 각 나라가 뭐 행정병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뭐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 합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육군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수준이고요. 영국군을 다 합쳐봐야 실제로 등록된 건 15만 명 수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75,000명이라고 그래서 큰 풋볼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빈자리가 생긴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병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30년간 재래식 전력을 쭉 감축해가지고 거의 군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지금 유럽은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표가 2030년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침공해 올 거다. 그러면 그때 전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러시아군하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는 완전히 전시 경제를 해서 엄청나게 해놓은 상태고 지금 러시아군을 150만 명으로 정원을 확대했거든요.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침공해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토하고 전쟁을 붙을 거라 생각해 나토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러시아는 본 게임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언제 마음을 바꿔서 공격해 올지 모르면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기 혼자야. 아까 뭐 이란이나 이런 데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북한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뭐 하여튼 자기가 과신을 하지만은 그렇죠. 중국이 나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국하고 같이 하면 전쟁하면 좀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혼자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가 조금 약하면은 나토가 침공해 올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두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에 두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러시아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핵무기는 러시아는 항상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뭐 특히 이제 그 잠수함으로 하는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로 하는 핵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가 있는데 지상 발사는 사일로 ICBM 같은 경우는 큰 시설에 경락고를 두고 거기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이고, 테일이라 해서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분류를 하자면은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으로 나누기 때문에 삼축 체계라 그러거든요. 이 삼축 체계의 모든 무기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삼축 체계 무기가 다 오래돼 가지고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정도만 트라이던트 2 D5 뭐 이런 것 정도만 조금 나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전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자체는 러시아가 지금 압도적이고 쓰려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서방에서 확대하기가 힘든 게 핵전력 자체가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핵무기, 핵탄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 그 일대로 보면은 뭐 러시아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슷한 수준인데 투발 수단 자체가 러시아가 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다만 미국은 이제 그 유럽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을 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근처에 그 미국 근처 바다 가가지고 SLBM을 쏘아야 되거나 아니면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알래스카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치면은 미국은 유럽에서 루마니아 같은 데서 뭐 이런 데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자는 게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역정 INF인데 INF를 트럼프가 2017년도에 탈퇴했죠. 2019년도에 탈퇴했습니다. 탈퇴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약간 그 지형상으로 불리한데 그래도 러시아가 오래 쓰니까 같은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 탈퇴했지만은 미국이 그 무기를 배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한다면 국제 질서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이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다음에 유럽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 제재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스 라인이나 에너지도 독립하기 위해서 미국을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비용 국가가 된 겁니다. 유럽은 제조업 국가거든요. 러시아는 자원 국가고. 근데 유럽의 제조업 기반이란 게 러시아의 값싼 가스와 석유에 의존했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니까 되게 이제 비싼 데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도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 뜯어서 지금 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유럽이 이제 그러면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를 이제 회복하면은 좀 옛날로 돌아와서 유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 내부는 지금 분쟁이 벌어져 있어요. 모든 정치권에서 EU의 질서에 반대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EU에 가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자는 내셔널리스트들이 이제 득세를 하죠. 독일 대한당 AfD는 사실 나치 같은 국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 자체는 이제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지지율 20%를 얻었어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멀쩡가 있는 그 기민당보다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지금 다시 선거하면 그 AfD가 1등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럽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정치권은 안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이게 전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이제 금융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멀쩡은 블랙락 출신이죠. 그리고 그 나토의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인 카나다의 케니도 어디 출신이면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마크롱 어디 출신입니까? 금융가 출신이잖아요, 프랑스에. 그리고 영국의 스타머는 영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폴란드의 두다나 그 시콜스키도 전부 외무장은 시콜스키나 대통령 두다도 다 영국 에이전트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금융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세력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지금 유럽을 움직이다 보면 유럽 산업 기반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째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가들은
콜레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자산,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산 이게 되게 탐나는 상황이고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유럽 경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오히려 뭐 유럽 내부는 지금 거의 그 폭동, 혁명 이런 게 일어날 직전 상태에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이거를 전쟁을 선택하면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차 대전, 1차 대전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지정학 이외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도 하고 한 10여 년 전에 화폐전쟁이라는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음모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내었지만 그게 그냥 음모론은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이 금융자본하고 이제 산업 세력간이 이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융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세 전쟁 이런 게 전부 다 공장을 뜯어서 미국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실제 관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세를 막 하다 보면은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게 팍스콘을 가지고 그 대만을 통해서 중국에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오바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티브 잡스 코웃음 쳤죠. 너무 오랫동안 공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근로자들이 그걸 만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로자들 스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빈둥빈둥 되는 가지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때 그 칩4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뭐 우리도 하고 TSMC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노동자를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모든 게 형성돼야 어느 정도 근로자를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가 반도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반도체가 굉장히 소위 말해 첨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대부분 노동력들을 다 금융 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990년대 냉전 이후에 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월가로 가가지고 월가가 전부 수학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디리버티브가 나오고 한 그런 게 보면은 두뇌들이 글로 갔다는 게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쪽이다. 실제 제조업 쪽에 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4년 사이에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관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게 우스운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이제 제조업을 옮기는 겁니다. 제조업이 너무 공동화되니까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옮기겠다는 거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변화를 미칩니다. 뭐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벤츠 공장이나 뭐 아우디 공장이 독일에서 성장할 수 없으면 그걸 다 떼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베스트 셀러 카드를 미국의 그 잡지들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개나 25개 독일차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말은 지난 3년간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독일 경비가 나빠지고 제조업 비용 올라가니까 투자를 못했던 거죠. 새로운 그걸 개발하려면 투자비가 필요한데 투자할 염두가 안 되니까 새로운 모델을 못 만들고 작년 모델을 조금 더 덧칠해가지고 낸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금방 가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금융 자본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금융권 출신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푸틴 체제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무너지죠. 전쟁에 패배하면은 푸틴 체제뿐만 아니고 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쟁에 패배하지 않아도 경제가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러시아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서방의 생각이고 그건 또 맞습니다. 푸틴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뭐 민주적이라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90년대 러시아가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감소할 정도로 극악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소련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엉망이 됐죠. 거기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의 알짜배기 재산을
빼가려는 이런 세력들 엘친을 통해서 이렇게 쭉 했던 것을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그만하자 그러고 그걸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가라는 과점체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만 벌면 전부 다 런던으로 파킹하고 했던 것들을 대부분 막아가지고 푸틴이 직접 다니면서 서류를 서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런 데 쓰지 말고 러시아에 재투자를 해라. 그 결과 러시아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낫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낫다. 이런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거나 러시아가 경제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90년대처럼 돼간다. 그럼 당연히 푸틴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이 반미 전선 이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그 전략적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 분들이 뭐 우리도 이제 북한이 우리의 이제 적이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죠. 좋게 보진 않고 있지만은 그냥 개별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반미 전선을 택한 건 아닙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하는 거고, 연대하는 나라를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가도 중국도 미국하고 척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가자지구에 저런 사태가 지금 거의 2년째 넘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중동 국가들이 아무도 그 팔레스타인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국가들은 이 나라도 다 미국과 가까워지고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푸틴도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일극이고 뭐 미국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살기 편한데 왜 미국하고 척을 지겠습니까? 다만 자기를 공격해서 이제 부수겠다 하니까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미 전선을 엄청나게 강하게 할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무기는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빚을 내든 어쨌든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미국으로 자본을 도피시키잖아요. 네. 제일 먼저 미국을 가죠. 그만큼 미국이 아직까지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다는 것이지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아직 프랑스 같은 데는,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에 아직 그 식민지는 해방시켜줬지만 거의 식민지 상태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유지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국부를 유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뭐 별로 생산도 안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어찌 보면 갈취하는 구조니까 아프리카는 아직 제국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사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이제 친하죠. 지금 그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트로레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지원도 해주고 초청해가지고 그 전승절 행사에서 엄청나게 대우도 해주고, 걔네들 유학생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가르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북한에서도 700명 보내가지고 이브라임 트라오레 경호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가니까 어쨌든 이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의 뒷배경을 지금 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글로벌 체스판을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유럽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건 유럽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각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 전역에 사실상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원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중에서 이란을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한테 가서 이란을 공격해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번에 몇 번 공격해봤는데 이제 안 되니까 미국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란을 공격하는 데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을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크게 망신다고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어느 나라가 무기나 장비나 군인을 끌고 와서 어느 들판에 만나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란을 공격을 뚫어야 되는데 산악 지역에 미사일을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나라를 가서 공격해서 하기 쉽지 않고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되게 좁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가면은 미국의 그 군함들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디에고 갈시아에 있는 그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도 이란이 가서 미사일로 부서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고 올 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이라는 걸 떠들여야 되는데 그거 떠들여봐야 핵무기가 아닌 이상은 산악 지역에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데리고 나서 들판에서 전쟁하면 이란이 금방 무너지겠지만 이란을 공격해서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라 거북이처럼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는 걸 잡으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보면서 대만 침공에 좀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좀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궤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방심할 사항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거기 민진당한테 계속 독립을 추진한다면은 중국에 대응하겠죠. 지금도 그 중국은 그 민진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대국질을 하죠. 뭐 전라능 회기도 하고 사실 우리한테 못한 짓도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방에 비해서는 양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유니폴라가 된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가서 전쟁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뭐 미국 국익하고 관계없는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지는 않죠. 중국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월남 통일 직후에 중월 전쟁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거 하면서 사실 중국이 사실상 지고 금방 말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광양해를 해가지고 성장에 힘썼습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중국은 초장기 계획을 하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장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는 굉장히 좀 압제적이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생존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이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 패권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중국은 아직까지 대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는 자기네들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날릴 거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을 자기가 직접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미국이 중국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게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라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조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러우 전쟁 종식을 좀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건 미국이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이 끝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러시아가 그냥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협상 이야기는 2022년 3월, 4월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해가지고 그 협상이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태예요. 그때 맺은 협상이 이스탄불 커뮤니케라고 해가지고 그 문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다 압니다. 근데 디테일만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 군을 8만 5천 명으로 하자는 게 러시아 주장이었고 우크라이나는 17만 명 하자는 주장이었어요. 17만 명, 19만 명. 그런 디테일은 안 됐지만 거의 대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이제 키예프로 날아가가지고 협상 그만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서방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자기 국민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요. 그 서방 말 듣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영웅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때까지 그렇게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시는 분들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은 6개월 내에 끝이 납니다. 거의 만약에 유럽이 지원해주면은 미국이 중단하고 유럽이 지원해주면 한 6개월 끌 수 있고요. 유럽이 지원하지 않으면 한 3개월 내에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포와의 예살이라 해서 정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스타링크를 끊잖아요. 스타링크를 끊으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통신망이 없습니다. 말 타고 와서 그 정보 전달해야 돼 옛날처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안 되고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젤렌스키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러시아랑 같이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와서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킨 대로 계속 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이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물자는 지원하지 않든 지원하든 간에 물자는 곧 동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얼마 안 갈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800km 발사를 성공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남한 전역이 타격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한 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800km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북한 미사일이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800km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한 3개짜리 3개, 4개를 지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스커드만 돼도 이제 우리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스커드도 이제 BC가 있고 ER이라 해서 이제 사거리를 연장한 게 있는데 사거리 연장 정도는 제주도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거 노동만 돼도 어렵고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사거리에 따라 X축이 사거리인 그림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800km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합참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출을 하려고 미사일 안정성을 위해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참이 봐도 이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위협이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미사일 이번에 왜 쏘았을까 이렇게 하기도 좀 뭐 사건도 없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800km는 단거리거든요. 물론 이제 분류하기에 따라서 500km 미만을 단거리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단거리 미사일이나 뭐 이런 분류가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고 여튼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수출할 때는 500km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라 하긴 하는데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하면은 500km, 1,500km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뭐 3,500km 가기도 하고 이런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 되면은 궤도가 엄청 특별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형상이 특별하지 않으면 주목하기 어렵어요. 형상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멀버라에서 그 이제 재진입하는 비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주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800km는 우리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런 남한 타격 경고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상 있는 사실 일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실제 위협으로 생각하고 늘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일까요? 예, 당연히 현실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가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사일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 미사일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물론 뭐 ICBM이나 SLBM 위협이 되냐 그러지만은 우리한테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일단 미사일은 실존적 위협이죠. 주일 미군 기지를 때리거나 오키나와를 때리거나 괌을 때리거나 하와이를 때리거나 미 본토를 때리게 되면은 그런 ICBM이나 SLBM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해구산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존적인 위협이에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방어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어느 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최후의 1인까지 싸워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이긴다. 바둑처럼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 북한은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 쉬운 상태고 자기네들 정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정권 유지에 위험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정권 유지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차피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상황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뭐 최후의 1인까지 하면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면 뭐
그 전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하는 순간에 일단 보험료 오르고 우리 있는 모든 뭐 지금 투자하시는 모든 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이제 돈이 많지 않든 외국으로 옮겨야 되고 자산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가 동공화되죠. 경제가 무너지고 뭘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 투자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너를 어쨌든 우리가 제압하겠다 이렇게 해 억지가 되지 않습니까? 너것도 너가 정권 유지가 목표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국물도 없다. 너가 이제 죽는다 생각해라. 이렇게 돼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국방 목표도 우리 국가 목표라는 게 뭐 국가 목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과 통일이지 않습니까? 뭐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최근에 와서 스탠스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북한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럼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평화 통일을 한다면은 평화 통일을 뒷받침한다. 이 말은 뭔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통일된 걸 막는 거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지역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방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위협은 분명히 되고요. 우리의 국방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이제 미사일이 위협이 됩니다. 그 언론에서 보니까 김정은을 즉시 제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군이 실제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킬체인이나 참수 작전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능력을 구비해 왔죠. 그 능력이 갖추어졌는지는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우리한테 이상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삼축 체계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즉시 제거 가능한 전력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여러 가지 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갖추었는지 갖추어질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이제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한미 연합작전 능력이 좀 강화되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작전 계획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일단 그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2024년 말, 작년 말에 이제 JB의 브론슨 연합사령관에 부임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해놓았던 작전 계획을 자기가 서명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작계는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일단 바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훈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이제 자유의 방패 같은 한미연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부대가 기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도하지 않으면 무슨 난리 난 걸로 생각하는 같은 통상적인 작전을 하는 거죠. 작전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는 이유는 전쟁 개념이 변화되면은 작전 또 바꿔야 되고 신무기가 등장하거나 전장이 발전하거나 하면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드래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한 다음에 한미연합사에서 쭉 그치면서 1, 2년에 걸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쭉 보완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토의도 하고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확정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에 있는 요원들이 한국에서 작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숙지하는 겁니다. 환경도 알게 되고 지금 능력도 알게 되고 상대 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이 복무기간이 짧으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군들이 이제 특히 이제 보직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이제 작전에 들어오면 그걸 하면서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전 계획은 기획 목적, 전쟁이 나면 작전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 계획대로 해서 북한이 남측 공격하는 양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능력을 구비하자 그래가지고 무기를 사기도 하고 하거든요.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 기획의 기초가 작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 자체는 엄청나게 뭐 확정적이거나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군을 유지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발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작전 계획에도 뭐 북한의 WMD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런 정도가 대략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WMD 대응하고 있는 기존의 삼축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전력이 보완되고 이런 거에 맞추어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구사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좀 앞당기거나 장소를 앞당기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고 뭐 그 정도 좀 변화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 10년 전에 5027 작게 5027이라는 건 이미 폐기됐고 5015로 바뀌었습니다. 5015도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아시려면 5027은 북한이 쳐내려오면은 우리가 먼저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공세 종말 지점이라 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방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15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동시에 뭐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도 동시에 공격한다는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공세 종말 지점의 어떤 기준선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북한이 조금 더 전쟁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더 공세를 해올 수 있던 시점에서도 우리가 미리 가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이 된 건 미리 제거하겠다. 약간 공세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존 작전이나 기본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게 맞추어서 약간 우리가 현대 그의 발전에 맞춰서 좀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작게는 아마 러우전 상황이나 이런 것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나 군사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북한 핵은 1980년대부터 이제 개발했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체제 유지고요. 백두 혈통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은 북한식으로 이제 통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30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뭐 협상 칩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핵을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로 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30여 년간 독자적인 노력보다 외세에 의존해서 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북한 핵을 하기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뭐 93, 4년도에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을 폭격한다 이런 거 있을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 이런 게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제네바 회담회가 경수로를 지원하고 하는 거나 그 이후에 육자회담을 하는 거나 햇볕 정책이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계획보다는 북한의 선의에 좀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은 이미 2009년도에 사실상 끝난 상태고요. 육자회담을 믿었던 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실패입니다. 뭐 그거를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실패죠. 그러니까 육자회담 누구도 지금 그 육자가 관여하지 않고 있죠. 북한은 그 이후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해서 외교적 단절을 시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또 북미 회담 등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때도 북한의 선의에 좀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러 조약 등도 있어가지고 지금 유엔 제재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사실 미국에 벌린 러우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대러 제재도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한테 포탄을 지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팔은 거지만 미국은 이제 자기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푸틴이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북한한테 이제 위협을 제공할 거다. 아직까지 그게 큰 건 안 되지만 어쨌든 북러 간에 지금 조약을 맺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 참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이에 제재했던 북한 노동자 이런 거 뭐 다 수입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을 막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도 사실상 사문화된 거죠.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걸 사문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대응책들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교력이 살아있으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북핵 문제를 느그미고 있다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우리는 북한에 인질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북핵 억제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포디 작전이라고 우리는 삼축 체계라고 대응하지만은 이거를 김정은의 인지를 움직일 만큼 억지에 충분한지는 확실히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북한의 목적에 대한 우리 정책 목표를 좀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오버홀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너무 오랫동안 이게 남의 손에 남겨놓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가 북한의 핵 위협을 좀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현재까지 역사로 보면 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무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ICBM이나 SLBM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해구산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러우전 일어나면서도 나중에 핵전쟁이 가게 됐을 경우에 그냥 미국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나토를 통해서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그게 만약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엄청 성능이 좋아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빠질 겁니다. 아니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그걸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문제인데 이제 미국이 자기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보장되지만 미국의 능력이 약해지면 이 보장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극초음속 무기로 이제 러시아는 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구산이 약간 약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북한은 ICBM이나 SLBM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해구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척된지는 정보 사항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큰 잠수함도 짓고 ICBM 뭐 우주 개발한다면서 그걸 발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래식 무기로도 핵무기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게 KMPR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생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최강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대량 보복이라 해도 핵무기만큼 상징성이나 실제로 그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억지 효과가 있는지는 김정은이 느끼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러우전을 일으키고 우리를 간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제재 동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우리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때까지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전념해온 상태인데 결국은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을 갖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북핵의 견제 자체가 고삐가 뿔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해구사는 사실상 의미가 더 상실되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은 인질로 잡힌 상태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외교적인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얽매여 있는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핑계를 댈 거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미국에서 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나 우리가 다 북한의 핵
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자 회담했던 모든 당사국들이 지금 약간 갈갈 찢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외교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좀 계세요. 김정은 정권이 좀 급변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 보시는 분들은 내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내부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코멘트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외부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 북한이 그 권한의 행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거의 지금 제일 탄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평양의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대체로 좀 풍성해 보이거든요. 내부 정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뭔가 북한 정권이 어떤 취약한 상태잖아요. 단일 가문이 이렇게 세습해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북한 내부에 반발도 많을 거고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압제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북한 정권이 급변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응이 일단은 제한됩니다. 왜 제한되는 거니까 북한은 우리 헌법상은 우리 영토지만은 우리가 이북 오도청도 있고 지금 다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국제법상으로 북한과 우리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독립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어떤 말씀하신 대로 급변 사태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그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따라서 우리 대비 계획을 수립해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무력 충돌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 제3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고 외교적 행동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 놨다가 그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신속하게 안정하고 내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일단 도와야 되는 건 우리가 맞아요. 북한이 불안하면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군벌들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느 군벌에서 한국한테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렵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외부에는 대부분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우리는 북한이 안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남북관계 개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정이거든요. 그 안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러우전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계시던 것과 정반대 주장을 들으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러우전은 대표적인 내러티브 전쟁이고 향후 국제 질서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상황을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이 방송하는 러우전 내용을 보면은 너무 서방 언론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황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은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하지 마시고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 있나 이렇게 하면 탐구적인 자세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이제 지정학을 이제 아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군사력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군사력에 대해서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개인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이런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글을 써놨습니다. 보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